또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바뀝니다. 자격 상실되시는 분들이 58만 명 정도가 일정 요건만 충족할 수 있으면은 건강보험료 얼마가 나오냐면 0원이 나옵니다. 건강보험료는 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있고 재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점수화 시켜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거죠. 근데 건강보험료를 내고 싶지는 않죠.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절감시키고 경감시킬 수 있을까,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건강보험료를 줄이려면 사실은 소득을 줄이거나 재산을 줄이거나 요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되거나 피부양자로 되거나 이런 건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소득과 재산을 축소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 상황에 접목시켜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22년 4월이라고 제가 날짜를 명시를 해놨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참고하셔서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얘기를 기사로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별로 안 나오죠. 최근에는 별로 안 나오는데 아마 올해 11월 달 이후부터는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기사입니다. 이 건강보험료가 제도가 계속 바뀌는데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를 보게 되면요, 2020년도에는 건강보험료를 안 내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갖고 계신 주택,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간 거죠. 공시가격도 같이 올라간 겁니다. 시세만 올라간 게 아니고 정부가 공시가를 많이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연간 300만 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축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보험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내 상황에 맞춰서 대응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건강보험 제도를 굵직한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제도 하에서 사례별로 어떻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지까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실제로 어떻게 해서 건강보험료를 안 낼 수 있었는지 거기까지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강보험료는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가 있는데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 적용되시는 분들은 다 직장가입자라고 보시면 되죠. 자신의 소득의 6.99%가 보험료율로서 건보료가 이제 원천징수가 되는 건데, 저 6.99%에서 또 50%는 회사가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직장가입자 분들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역가입자 분들이신 거죠. 지역가입자 분들은 아까 그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가입자 분들은 소득에다가 재산까지 합쳐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본인 혼자 그거를 다 내셔야 돼요. 네, 직장가입자분들은 회사가 반 내주니까 부담이 확 줄어드는데 지역가입자분들이 대신 내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혼자 다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리고 지역가입자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소득활동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소득활동이 일정하지 않거나 은퇴하신 분들인데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리고 피부양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이 어떤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어 있으면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간다. 왜 우리가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의 건강보험에 자녀가 피부양자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이제 이렇게 되시면은 자녀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부모님이 그 밑으로 들어가서 피부양자가 되는 거죠. 이 피부양자가 되면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이게 혜택이 큰 거죠. 그리고 부양자라 그래서 꼭 동거를 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따로 살아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입니다. 은퇴자분들인데 은퇴자분들의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소득을 줄이고 재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신분이 보험 적용 신분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가 되시거나 아니면
피부양자가 되셔야 되는 거죠.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직장가입자랑 피부양자 중에 더 좋은 거는 직장가입자가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직장가입자란 얘기는 소득활동도 하고 계시는 거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도 받고 또 사람이 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직장생활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도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은퇴하신 분들이 또 재취업을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요새 흔히 하는 말로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하셨던 분들도 나와서 뭐 경비로 일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직장 가입자가 되는 건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요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요 얘기를 할 건 아니고 바로 이 피부양자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피부양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 요건만 충족할 수 있으면은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건보료 부담을 하나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부양자 인정 요건 어떤 게 있나를 보면 크게 이 두 가지를 먼저 충족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소득인 거고요. 첫 번째는 소득인 거고 두 번째는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너무 많거나 재산이 너무 많으면 피부양자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소득도 많으시고 재산도 많으시면 건보료 내세요 라는 취지인 거예요. 근데 일정 기준 이하이면은 소득도 얼마 안 되시고 재산도 얼마 안 되시니까 건보료 부담되시죠? 그럼 피부양자로 인정해 드릴게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소득은 3,400만 원이고 재산 과표는 5.4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연소득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것이며 뭐 연금이 포함되는지 이자소득이 포함되는지 뭐가 포함되는지 임대소득은 포함되는지 이런 연소득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재산과표, 재산으로 인정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재산으로 인정이 되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자, 처음으로 이제 먼저 소득에 대한 요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은 이자, 배당, 연금, 그리고 기타 소득을 합산해서 3,400만 원 이하가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연금인데요. 연금 같은 경우에는 공적연금이 있고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5대 공적연금이 있죠. 공적연금은 이 3,400만 원을 계산할 때 포함이 되고요. 사적 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입하는 연금저축이나 뭐 IRP 계좌 이런 것들은 연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적 연금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요 3,400만 원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지금 기준으로 포함이 안 된다는 거지 나중에는 저는 분명히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당장은 아니니까 오늘은 요 얘기를 자세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합쳐서 연간 3,400만 원 이하이면 되는데, 자, 또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는 얘기, 1원만 있다는 얘기는 이게 뭐 100만 원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으신데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500만 원 이하, 연간 5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 뭐 보험 모집원 분들이나 아니면 학원 강사 등 프리랜서 분들 있죠. 내가 어떤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3.3% 원천 징수하고 수수료나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께서는 연간 500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가 인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임대소득입니다.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자, 임대소득은 단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나 월세 시골에 있는 집으로 30만 원 받는 거 있는데,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이 거주하시다가 이제 상속해 주신 그런 집에 내가 살진 않고 팔지 않아서 그냥 월세 줘서 월세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나 월세 많지도 않고 한 30만 원 받는데 이것 때문에 피부양자가 안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임대소득이 360만 원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상 임대소득이 0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임대소득이 있으면은 공제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표를 여기 식을 보시면 임대소득은 월세 받으시는 거 있죠. 실제 내가 받으시는 거, 받는 거에서 5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왜 우리 월세 돌리다 보면은 뭐 부동산 가서 계약도 하고 형광등도 고쳐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50%를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200만 원을 금액으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임대소득 360만 원 있으신 분을 대입을 해보면 월세로 받는 게 360만 원이 있다. 근데 거기에서 필요경비를 50%를 감면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180만 원이 되겠죠. 18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임대소득이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에서는 임대소득이 없는 걸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피부양자 자격에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 임대사업 미등록자 기준인 건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4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월세로 따지면 33만 원까지는 피부양자가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월세 받을 때 나 월세 한 30만 원 받다가 주변 시세가 한 35만 원까지 월세가 올랐네? 나도 이참에 올려야겠다라고 해서 월세를 35만 원으로 올리는 순간 건강보험료 폭탄 맞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건강보험료가 월에 한 3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월세 5만 원 더 받으려고 하다가 건강보험료를 30만 원을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나의 재정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번외로 오늘 깊게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필요경비가 여기서는 60%고 여기서는 4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1000만 원까지는 월세를 받아도 임대소득이 0원인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자, 일단 근데 오늘은 대부분 2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연간 400만 원, 월 33만 원까지 받으시는 분들은 피부양자 인정 요건에 충족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산을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연소득과 재산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재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은 과표가 5.4억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피부양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분들 계시죠. 우리 집 시세가 나 가만히 있었는데 6.5억까지 올라버렸는데 집값 올라서 좋아했었는데 이거 좋아할 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집값, 이 재산 과표를 산정을 할 때는 당연히 시세로 보지는 않겠죠. 이걸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재산 과표는 공시가격에다가 공정가액 시장 비율이라는 거를 곱해주게 됩니다. 자, 제가 보니까 한 6.5억 정도 되는 시세의 어떤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의 공시가를 제가 찾아봤더니 공시가는 3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냐면 시세는 6억 5천짜리 집이 있지만 그 공시가는 3.3억인 거죠. 3.3억인 거고 공정가액 시장 비율은 60%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2.1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6.5억짜리 6억 5천짜리 집인데 그러면 나는 피부양자 요건이 안 되겠네요. 그렇지 않고 6.5억짜리면 실제로 재산 과표는 한 2억 정도가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5억의 집을 갖고 계셔도 피부양자 인정 요건에는 충족이 되는 거죠. 이거를 뭐 이제 케이스별로 다 따져봐야겠지만 보통은 시세의 50%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뭐 10억짜리 집이다 그러면은 뭐 이제 5억보다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시 가격을 뉴스에서 보면 계속 올린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유세 이런 재산세 관련된 것만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사실은 건강보험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정우영 후보자 가족 10억대 재산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우리가 딱 요 기사만 보면은 되게 뭔가 편법을 쓴 것 같고 잘못된 행위를 저 사람이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10억대가 만약에 아파트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이거의 재산 과표는 한 4점 몇 억 정도 될 겁니다. 4점 몇 억이면은 재산 과표가 5.4억 이하면 피부양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네,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연소득은 3,400만 원 이하이고 재산 과표는 5.4억 이하면 된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500만 원 이하면 된다. 그리고 임대소득은 1원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임대소득은 실제 내가 받는 월세, 현금으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아닌 거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책정이 될까? 사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김건보 씨는 65세이시고 시세 7억 원 주택에 두 채가 있으십니다. 다주택자인 거죠. 그 중에 한 채는 본인이 실거주를 하시고요. 다른 한 채는 임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5천에 월세 100만 원, 그래서 연간 1,200만 원이고요. 국민연금은 360만 원을 받고 2018년식 중형차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게 되느냐? 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33만 원 정도가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재산과 소득은 피부양자 인정 기준에 부합이 됩니다. 왜? 재산 과표가 5.4억 미만이거나 소득이 연간 3,400 이하면 되는데 소득은 월세 1,200, 연금 360이니까 1,56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재산은 7억 원짜리 주택인데 이게 시세로 따지면은 두 채니까 14억 정도가 되겠죠. 근데 저거를 이제 재산 가표로 기준 시가랑 공정가액 비율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62억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재산도 되고 소득도 됩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바로 월세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게 월세는 연간 400만 원까지 받으시는 분들은 피부양자로 인정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은 연간 1,200만 원을 받고 계시다 보니까 건강보험 기준에서 볼 때는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인 거죠. 그러면 이분은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의 월소득은 임대료와 연금을 합쳐서 130만 원 정도가 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건보료가 33만 원 정도가 나가서 실질 소득은 96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금으로 한 달에 이분은 30만 원 받는데 건보료로 33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에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두 번째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례입니다. 뭐냐? 나건보 씨는 65세인 건 똑같고요. 시세 7억짜리 주택 두 채가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까 전에는 월세를 줬잖아요. 보증금 5천에 월세 1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 제도를 알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월세를 안 주고 반전세를 주셨습니다. 반전세를 줘서 보증금 2억 원을 받으셨고요. 월세는 한 달에 30만 원씩 해서 36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2억 받은 걸 그냥 은행에만 놔두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월세 30만 원 받으실 텐데 그거 가지고 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건보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선에서 절세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2억을 가지고 추가 소득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2억을 가지고 전세보증금 2억을 GPL로 투자해서 연소득 1,600만 원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요 GPL은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이제 담보대출 투자인 거잖아요. 요거 관련된 걸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 아닌 거고, 이 GPL 관련된 설명, 이게 뭔지는 제가 하단 링크에 따로 걸어 놓을 테니까 나중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억을 투자해서 연에 1,600만 원의 소득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360만 원을 받고 있고 자동차도 똑같이 갖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이시면 이분은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낼까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30만 원이 있으시고 연금이 또 30만 원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자 소득은 1,600이 있는데 이거는 세금 내기 전이고 세금을 내면은 월에 한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걸 다 합치면 얼마예요? 160만 원의 월 소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에는 건강보험료가 얼마가 나올까? 0원이 나옵니다. 야, 왜 0원이 나오느냐? 재산과 소득 요건이 모두 피부양자 조건에 충족이 된 거죠. 제가 피부양자 충족 요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득은 연간 3,400만 원 이하면 되고 재산은 5.4억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임대소득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게 되면 다 합쳐서 월에 160이니까 1년 해봤자 3,400만 원이 안 되죠? 그러면 3,400만 원 요건은 충족이 된 겁니다. 근데 7억짜리 주택이 두 채가 있는데 이거 재산가표로 따져보면 5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과가 되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임대소득이 있잖아요. 월 360만 원. 근데 360만 원에서 기본 공제하고 또 이런 거 따지고 나면은 결과적으로는 소득이 0원이 됩니다. 임대소득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피부양자로 인정이 되어서 건보료가 1원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김건보 씨나 나건보 씨나 재산 상황은 똑같습니다. 재정 상황은 완벽하게 똑같은데 소득 구조를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주택으로 월세를 받느냐 아니면은 투자를 해서 이자 소득을 받느냐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강보험료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설계를 할 때는 제도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상황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금융상품들을 나열을 해서 믹스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전략이 누구나 가능한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사례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데 재산가표가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때는 피부양자 전략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건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드릴 건 아닌데 다음번에는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 영상을 시작할 때 2022년 4월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바뀝니다. 이런 제도는 늘 바뀌기 마련인 거잖아요. 요거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행 기준으로는 2018년부터는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고 그리고 5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올 7월 달부터는 소득이 3,400이 아니라 2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 과표도 5.4억에서 3억 6천으로 대폭 축소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 바뀐 것도 아니고요. 예전에는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9억이었어요. 엄청 좀 러프하고 널널했었죠, 사실. 근데 점점 이렇게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시는 분들이 많아져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아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도를 잘 이해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요거는 잠깐 번외로 말씀드리면 공적연금이 이제 부과되는 비중이 30%.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국민연금을 받는 게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1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할게. 이거였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100만 원 받아도 30만 원 연금 받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근데 앞으로는 그거를 50%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똑같이 100만 원을 받고 있었지만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내가 연금 받는 게 많은 걸로 점수화되고 건강보험료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이분은 5.4억보다 재산이 적고 3,400만 원보다 재산이 적으니까 이분은 피부양자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분은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계셨었는데 기준이 5.4억에서 3.6억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소득도 이 밑으로 내려와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되는 요건을 갖추고 계셨던 분인데 본인은 가만히 계셨는데 피부양자 조건이 바뀌면서 자격 상실을 하게 되는 사례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격이 상실되시는 분들이 58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전략을 짤 때 이 파랑 색깔 어딘가에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5.4억까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재산 요건을. 근데 재산 요건이 사실은 5.4억부터 9억까지 사이가 있었는데
5.4억부터 9억까지 있으셨던 분들은 소득이 여기 보시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분들은 피부양자로 인정됐었습니다. 그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근데 여기에 계시던 분들 만약에 이럴 수도 있으시겠죠. 원래는 자기 소득이 재산은 별로 없으셨던 거예요. 재산은 한 2억 정도 있으셨어요. 근데 소득이 연간 한 2,200만 원 정도가 되셨던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바뀌면서 이제 탕 튕겨져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튕겨져 나와서 이게 소득으로 인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배우자도 함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여기 있던 거예요. 원래는 여기 있었어. 그래서 개편된 이후에도 소득에는 통과가 됩니다. 2천만 원 미만이니까. 근데 재산 과표가 5.4억이면 됐었는데 3억 6천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소득 요건은 충족이 되지만 재산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재산 요건이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남편분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아내분은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소득 요건으로 튕겨져 나올 때는 부부가 함께 튕겨져 나온다. 재산 요건으로 튕겨져 나올 때는 배우자는 남아있고 본인만 튕겨져 나온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알면은 어떤 걸 전략을 세워볼 수 있냐면요. 재산 과표를 좀 이렇게 일부를 자녀나 누군가에게 지분 증여하는 거를 또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 과표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증여하면 안 되는 재산을 증여하는 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어차피 언젠가는 상속하거나 증여할 거였다. 그러면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 거에 발맞춰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피부양자가 예전에는 2천만 명이었대요. 근데 점점점 줄어서 계속해서 줄고 있고 앞으로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양자 요건이 사실 3,400만 원 초과하는 소득을 갖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 은퇴하셨던 분들, 은퇴자분들께서. 그래서 저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게 2천만 원으로 내려오게 되면 엄청 타이트해지는 거라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면서 저도 좀 안내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제도는 계속해서 바뀐다. 그러니 제도를 이해하고 그리고 내 상황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걸 어떤 전략을 세워서 가져갈 것인가 이걸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저희 행생 같은 경우도 저희 고객분들한테 이런 제도에 맞춰서 다 안내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거의 다 끝내놓은 상태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이제 재산 내역과 뭐 이런 거 다 파악을 할 겁니다. 해가지고 다 안내를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건강보험료를 좀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경각심을 좀 가져보자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